사람을 보내 전라자도와 인접해 있는 경상도 해안의 상황을 탐지하게 했고 조정에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곳 상황들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시는 수군의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4월 30일 새벽에 함대를 출발하게 할 계획입니다. 전라자도에 이을되어 있는 경상 우수영 관내의 남해안, 미조항과 상주, 독포, 평상포 등 4개 진영은 백성들이 이미 피난해 마을이 비었으며 그곳에 혈령, 천사, 만호 등이 군선을 정비해 중간에 나와 대기하고 있을 것을 이달 4월 29일 새벽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날 정오를 조금 지난 시각에 시인이 보냈던 본영의 집무인 순천수군 이현호가 급히 들어와서 보고하기를 경상우도 남해안 성안에는 관아와 여염집이 거의 모두 비어있어 밥 짓는 연기마저 보기 힘들고 창고도 모두 열려 떨어진 곡물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으며 무기고의 병기 또한 모두 사라져 흔적이 없었습니다. 때마침 한 사람을 만나 물어보았더니 저기 코앞에 이르자 성안의 사졸들이 소문만 듣고도 모두 흩어져 달아났으며 혈령과 첨사 또한 도망해버려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만을 그대로 들을 수 없어 다시 확인하고자 하여 온갖 송한열에게 만약 이 보고가 사실이라면 적이 군량과 무기를 탈취하여 점점 전라좌도를 침범하게 이를 것이니 남해안에 있는 창고의 곡물과 무기고를 불살라 없애도록 하라는 뜻을 전하게 하여 급히 말달려 보냈습니다. 이수진이 직접 파악한 경상우도의 현실은 옹균의 말과는 너무나 달랐던 것인데 장기에 포함한 내용은 훗날 그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남게 되는 것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거나 거짓된 일을 바탕으로 작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순신이 장계에서 보고 당사자인 이현호와 전령으로 보낸 송한연의 이름을 적시한 것은 보고 내용 사실성과 그 진실함을 더욱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미 전라자도에 인접해 있는 경상우도 남해안 등지까지 외적 침범의 기운이 번져 마을들이 비고 군사들은 모두 도망하여 무인지경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순신이 전라자도에 인접해 있는 경상우도 현장 상황에 대한 보고는 계속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간악한 외적들이 기세 좋게 날뛰면서 부대를 나누어 약탈을 자행하고 있는데 한 부대는 내륙을 향해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다른 부대는 연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어느 곳 할 것 없이 남기지 않고 공격하여 함락하고 있어도 육지와 바다의 여러 장수 중에 누구 하나 맞서 항전하지 않아 이미 모든 것이 적의 수중에 떨어져 버렸고 바다를 접한 진영 중에서도 적의 발이 아직 닿지 않은 곳은 경상 우수영의 남해 평산포 등지의 4개 진뿐입니다.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경상 우수영 또한 함몰되었고 남해에 있는 어느 섬 한 곳이 무인지경 아닌 곳이 없으며 경상 우수영은 신이 지키는 전라자도 관내의 진과 바다를 두고 서로 맞붙어 있어 각 곳에서 생겨나는 북소리와 나팔 소리를 서로 들을 수 있고 앉아있거나 서있는 사람의 형상을 구분해 그 수를 헤아릴 수 있을 만큼 거리가 가깝다고 합니다. 외적들이 전라좌도를 침범해올 우려가 조속으로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으니 지금의 형세는 너무나 위태할 따름입니다. 전라자도 내의 육지와 연해의 각 고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성들을 지키기 위해 새로 뽑아들인 조방군 등의 정예하고 강한 사졸들은 모두 육지에서의 전투를 위해 불려나가 있어 지금 변경에 있는 진과 작은 보들에는 무기를 제대로 지닌 자가 매우 적어 맨손인체의 수군이 대부분이기에 그 세력이 매우 약해 적을 방어할 계책이 달리 없는 상황입니다. 전라자도 수군의 중위장인 순천부사 권준도 바다로 나가 변란에 대비하던 중에 관찰자의 부름을 받고 전주로 급히 달려갔고 오랫동안 임지에서 종사하고 거주해온 사람일지라도 떠드는 소리를 한번 듣게 되면 모든 가족을 데리고 짐을 짊어지고 줄지어서 밤을 틈타 도망해 숨거나 몰래 사는 곳을 옮겨가기도 합니다. 본영의 변방 군졸과 토척민 중에도 혹은 이와 같은 자들이 있어 시인이 중요한 길목에 포망장을 정해보내어 도망에 숨어있던 이인을 적발해 우선 그 목을 베어 군중에 걸어 두루 보임으로써 진영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도성 안팎의 일부 군사와 보직이 있는 무장을 제외하고는 상비군을 두지 않고 일반 백성들이 차례로 군역에 종사하는 형태였는데요.
따라서 백성들이 모두 도망해 고을이 빈다는 것은 군사를 보충할 자원마저 사라져 침입해 오는 적을 방어할 수단 또한 없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포망정은 도망자를 단속하고 잡아들이는 임무를 맡은 무장으로 목전에 적이 침입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을 베어 휴시하는 극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동요하는 군중의 심리를 제지하고 경상도로 출전하고자 하는 자신의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다짐한 것입니다. 임진왜란에 관한 어느 기록보다 이순신의 장계에서 보고되고 있는 적이 침투한 현지에 대한 상황 설명은 더욱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것인데요. 경상도 연안과 도서 지역이 모두 초토화된 것은 임진왜란이 시작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의 일이었습니다. 좌부승지의 서장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현지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선조와 조정의 엇갈리는 명을 받고 무척이나 마음이 타올랐을 이순신은 장계에서 현장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내의 수군을 총동원하여 경상도 출정길에 올라야 하는 전라자도 각 진영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을 지켜야 하는 잔존 병력이 무장 상태가 형편없음에 대한 걱정 또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영에 있어서 이러한 악한 조건의 상황은 비단 전라도뿐만은 아니었으니 나라의 실제적인 안위를 살피지 않은 당시 선조와 조선 조정의 무력함과 관료 조직의 부패는 조선 어디라 해서 다를 것이 없기만 했습니다. 이순신은 이어 이미 황폐된 경상도로 갔을 때 전라 좌도 수군만으로 대규모 적들에 맞서 고리무원의 사투를 벌여야 함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출전하는 자신의 각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상도를 구원하라는 명이 내려졌을 뿐만 아니라 신은 적이 침범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 분노와 가슴에 맺히고 오난이 골수에 사무쳐 적의 소굴로 들어가 모든 힘을 다해 쳐부수고자 하는 충정으로 자나깨나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이제 수군을 거느리고 나아가 경상 우수사와 힘을 합쳐 적의 무리를 쳐부수고 섬멸할 것을 기약합니다. 그럼에도 남해 평산포 등 사계진의 장수와 현령 등이 적과 마주하기도 전에 모두 먼저 도망했으니 타지로 온 신의 외로운 군사로는 경상우도의 수로 형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길을 이끌어줄 배도 없는 상태이며 또 작전을 협의할 경상우도의 장수도 없는 상황에 대책 없이 진출하는 것은 천리 밖에서 뜻밖의 일을 당하게 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더욱이 신이 동원할 수 있는 전함도 모두 30척이 되지 않아 그 세력이 매우 외롭고 약하기에 전라도 관찰사 이광도 이러한 점을 이미 헤아려 전라 우수사에게 소속된 수군을 거느리고 신의 뒤를 따라 힘을 모아 구원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상황은 비록 급박하지만 반드시 전라 우도 함선들이 모두 도착하기를 기다려 약속을 이룬 후에 배를 출발시켜 바로 경상도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흉악한 적도가 이미 조령을 침범하고 장차 서울을 향해 경기도에 들이닥치게 될 것인데 전라도 관찰사가 의기를 펼쳐 홀로 3군을 거느리고 곧 서울을 향해가 나라를 지키고자 한다고 하니 신은 그 말을 듣고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 칼을 어루만지면서 스스로 질책하고 탄식했으며 여러 장소를 거느리고 서울로 급히 달려가 육지로 숨어든 적들을 쳐부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변방을 지켜야 하는 신하로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답답한 마음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분한 마음을 참으면서 엎드려 조정의 지휘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순신은 전장에 임해서는 결코 물러남이 없는 임전무태 정신을 언제나 발휘했지만 그런 전장에 임하기 전 단계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지형과 해로를 살폈고 척후를 우선 보내 적정을 탐지하며 소홀함이 없었으며 적의 퇴강로 또한 먼저 살펴 도망하는 적들을 차단하는 등 전투 과정 중에 생겨날 수 있는 여러 돌발 상황들을 대비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도 적진에 먼저 뛰어들어 공격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참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누구보다도 인내심을 발휘하고는 했습니다. 정리제일한테 외적이 재침입이 임박해 있던 시기에 적들의 관계에 속은 선조와 조정은 계속해 이순신에게 바다로 나가 세력을 과시하면서 함대를 움직일 것을 재촉했는데요. 그러나 외적의 관계임을 간파한 이순신은
그러한 명을 듣지 않았고 그로서 괘씸죄에 걸려든 이순신은 옥에 갇혀 목숨이 위태롭다가 겨우 풀려나왔지만 그런 아들이 옥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한시라도 서둘러 아들의 얼굴을 마주하고자 하여 노구를 이끌고 마중무다고 아산 본가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숨을 거두는 슬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순신을 대신해 통제사가 된 원규는 허장성세를 일삼으면서 이순신을 모함할 때와는 달리 외적에 대한 공격을 망설이기만 했고 그런 행위를 참다 못한 도원수 권율 등의 재촉에 어쩔 수 없이 조선 수군을 이끌고 나갔다가 졸전을 거듭하면서 외적에게 쫓기다 마침내는 판옥선 13척만을 남기고 조선 수군을 절멸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통제사가 된 이순신은 13척만을 이끌고 10배 이상의 군세를 앞세운 외적에게 맞서 물러서지 않고 공격하여 명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조선의 운명을 되살렸던 것입니다. 역사를 바라봄에 있어 가정은 필요 없는 것이지만 만약 이순신이 그대로 통제사 직책을 수행했다면 그와 같은 비극들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 후 조선의 미래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경상도로의 출전을 앞둔 그 시점에서도 이순신은 신중했는데요. 만약 여러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엄행이라 하여 돌출 쪽으로 출전을 감행해 낭패를 겪게 되었다면 우리들의 운명도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눈앞의 위험을 무시하고 돌출적으로 뛰어드는 자세와 그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이순신은 경상우도의 참담한 현실 앞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전라 좌수군만으로 단독 출전한다는 것은 성공보다는 실패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한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단독 출정했다면 그 후의 결과도 같지는 않았을 것인데요. 이순신은 장계에서 그때까지 외적과의 전투에서 패전을 거듭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시인이 어리석게 생각하기는 지금 적들이 우리 군사를 쉽게 여기는 것은 외적에게 맞서 그들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해전을 벌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상도 연해에 있는 군과 현해는 깊은 도랑과 높게 쌓은 보로로 이루어진 험준한 곳이 많았음에도 적들이 마음대로 육지에 오를 수 있도록 방치했습니다. 성을 지키던 겁먹은 군사들이 떠도는 소리만 듣고도 모두 두려운 마음을 품고 달아나보자 하였기에 적이 포위하면 반드시 함락되었고 지키는 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부산과 동네 연해의 여러 장수들이 배들을 모아 바다를 덮을 만큼 진을 형성해 기습 공격하는 형세를 보였다면 적들의 위세도 수그러들었을 것입니다. 상대의 형세를 살피고 그 힘을 생각했다면 나아가거나 물러나는 방도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고 적이 육지에 오르지 못하게 했다면 나라를 욕되게 하는 재앙이 지금처럼 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하게 되면 사무치는 마음이 벅받쳐 오를 뿐입니다. 오나건대 한번 죽을 것을 기약하고 적의 소굴로 들어가 침략한 자들을 모두 경멸하여 나라의 치욕을 조금이라도 씻어내보자 합니다. 성공과 실패, 그 결과는 오직 하늘의 뜻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장계를 작성하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의 진실 어린 마음이 여전히 그 생기를 유지한 채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인데요. 죽음을 각오하고 적이 심장부를 뚫으려 하는 이순신의 굳은 결의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도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순신은 최초 외적들이 부산 등지로 쳐들어왔을 때 경상도 수군이 지휘계통을 형성해 조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외적들이 제 집 앞마당에 들어서는 것처럼 아무런 피해 없이 상륙할 수 있었고 육지에서도 그런 외적들을 맞아 요새왔던 진지를 이용해 방어하기는커녕 대다수 장수와 군사들이 두려움에 겁을 먼저 집어먹고 도망함으로써 지금의 형국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일들을 생각하기만 해도 원통함과 분통함이 사무치고 치욕스러운 마음을 씻어내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한치의 물러섬 없이 적을 공격하여 경멸함으로써 무장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굳은 각오를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이순신의 이러한 마음 자세는 전란 내내 임전무태, 필생즉사, 필사즉생의 정신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신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다음에는 오직 그 결과를 하늘의 뜻에 맡기겠다고 하는 초연한 자세로 장계를 매듭 짓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충무공 이순신은 집중력과 자아 통제력이 매우 강한 무장인데요. 그에게서 하늘 아래 오직 한 분은 어머니였고 그에게 있어서 충정의 대상은 가족과 백성의 집합체인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이때 이순신은 47세였고 선조는 40세였습니다. 이순신이 이처럼 모든 정성을 다해 장계를 작성하던 새벽 비가 쏟아져 내리는 가운데 선조는 기어코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피난길에 나서는데요. 임진왜란이 시작되고 18일째 되는 날로 비를 맞으며 대궐들의 모든 신하와 사람과 말들이 가득하게 들어찬 가운데 인정전에 들어선 선조는 17세로 세자가 된 광해군과 함께 각각 말에 오르고 중전 등 궁안의 여인들은 인부가 짊어지는 가마에 올라 계속해 내리는 비 속에 궁 밖으로 나와 지금의 서울 홍제동에 위치한 중국 사시인이 묵어 가던 홍제원에 이르게 되는데요.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자 가마에 탔던 수기 이하의 후궁들은 말로 바꿔 탔고 울음을 멈추지 못하고 뒤를 따르는 궁녀들은 걸어서 가야만 했습니다. 선조의 뒤를 쫓아가는 종친과 호종하는 문무관의 수가 채 100명도 되지 않았으니 정상적인 어가 행차가 아닌 급히 서둘러 몸만 겨우 빠져나가는 초라한 피난 행렬이었습니다. 먹을거리에 대한 채비도 제대로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고양시에 있던 역관인 벽제관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자 했을 때는 왕과 왕비만은 반찬을 곁들여 준비했지만 세자인 광해군에게는 반찬마저도 없었으니 궁인들을 비롯한 나머지 이하는 굶다시피 했을 것인데요. 병조판서 김흥남과 경기 관찰사 권징 등이 방도를 찾아 빗물이 가득 고여있는 진흙탕 속을 분주하게 뛰어다녔지만 대책이 있을 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벽제관은 중국의 사신 등이 서울로 들어오기 전에 묵던 곳이었음에도 형편이 그러했으니 외적의 침략으로 황폐되어 갔던 것은 비단 남쪽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이틀 전인 1592년 4월 28일 충주에서 신립이 패전했다는 소식을 접한 선조는 대신과 대관들을 불러들여 도성을 벗어나 피난할 것임을 말합니다. 외적들이 곧이어 서울로 들이닥칠 것을 염려한 것인데요. 그의 대신들 이하 모두는 눈물을 흘리면서 도성을 비우고 임금이 피난하는 것을 극력 반대합니다. 영중추부사 김기영이 아릅니다. 영중추부사는 현직이 없는 당상관들이 모인 중추부의 으뜸 벼슬로 정일품 무관벼슬입니다. 선대의 위패를 모신 사당과 능이 모두 이곳에 있는데 어디로 가시려 하는 것입니까? 마땅히 경성을 굳게 지키면서 바깥의 온군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승지 신잡이 기가 막힌다는 듯이 이어하렵니다. 전하께서 만약 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끝내 파천하신다면 신의 집에는 80대 노모가 계시니 종묘 대문 밖에서 자결할지언정 신은 감히 전하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말하는 신잡등의 신하들이 목매어 통곡하니 얼굴빛이 변한 선조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당시 승정원에는 으뜸인 도승지를 포함하여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등의 6명의 승지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풍계는 모두 정삼품으로 같았지만 위계는 엄격했고 도승지는 이조를, 좌승지는 호조, 우승지는 애조, 좌부승지는 병조, 우부승지는 형조, 동부승지는 공조를 맡아 각각의 업무에 대해 왕명을 받들고 자문에 응했습니다. 신하들의 반대에 일단 물러섰던 선조는 이후 그러한 행동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윤익을 평안도로 최홍원을 황해도로 보내면서 먼저 인심을 수습해 이반하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자신을 영접할 것을 명합니다. 당시에는 선조와 조정에 불만을 품은 백성들이 많아 외적의 침략에 동조하여 조선을 등지는 세력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런 까닭으로 함경도로 향했던 선조의 아들 20세 임해군과 12세의 순하군은 반란 세력에게 붙잡혀 외적의 포로로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우승지 신잡이 풀수가 아랍니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있으니 세자를 세우지 않고는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니 조속히 대계를 정하시어 사직의 앞날을 도모하소서. 그 말이 옳다. 여러 아들들이 도리에서 벗어난 일들을 예사로 범해왔던 손조는 그 눈에 들어오는 마땅한 아들이 없었음인지 통상의 경우와는 다르게 세자를 정하지 않고 오래도록 시간만 흐르게 하고 있던 것인데, 후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란이 발생했으면 사람들은 선조 유구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조 또한 피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휩쓸리게 된 것인데, 선조가 긍정하는 대답을 하니 사관 등의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거듭 동조하면서 분위기를 띄웠고 신잡이 다시 하렵니다. 세자를 세운다면 참으로 인심이 진정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내가 무엇을 망설일 것인가? 대신들은 모두 아직 모여 있는가? 이런 때를 당해 대신들이 감히 퇴청했겠습니까? 지금 모두 모여 있습니다. 모두 불러들이라. 내가 평상복을 하고 대신들을 맞이할 수는 없으니 안으로 들어가 한복한 후에 마주하겠다. 선조가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재빨리 신잡이 다가가 그 옷깃을 잡으면서 말합니다. 이러한 때에 사소한 예절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대신들을 불러들이도록 하라. 영의정 이산해와 자의정 유성룡 등이 들어와 마주하니 선조가 말합니다. 나라가 이처럼 위험에 처했으니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겠다. 경들은 누구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말 한마디 잘못에 훗날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일에 감히 누가 먼저 나서지 못하고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이런 일은 감히 신하가 알 수 없는 일이니 마땅히 성상께서 스스로 결단하소서. 그러나 선조는 누구로 정하지 않고 반복해서 신하들에게 묻기를 거듭하기만 했는데요. 밤이 깊어가면서 영의정 이사내가 먼저 뒷걸음질을 하면서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신잡이 다가가 말합니다. 오늘은 반드시 결정이 이루어져야만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다 선조가 작은 미소를 띠면서 말합니다. 광해군이 총명하고 학문하기를 좋아하니 내가 세자로 삼고자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 말에 신하들 모두가 일시에 일어나 허리를 굽히며 아뢰입니다. 종사와 백성들의 복입니다. 다음 날인 29일 새벽에 궁을 나와 피난길에 오르기 하루 전에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한 선조는 상중에 있던 문관이 김명훈을 불러들여 도원수로 삼고 무관인 신각을 부원수로 삼아 한강을 방어선으로 하여 지킬 것을 명합니다. 그러나 부원수 신각은 그 후 외적을 맞아 혁혁한 공을 세우고도 누명을 쓰고 목이 베어지게 되는데요. 신각은 묵과에 급제하여 임진년 발발 18년 전에 일찍이 경상 좌수사가 되었고 이어 경상우도 병모 절도사 등을 지낸 무장입니다. 국수 쪽을 향해 피난하고자 했던 선조는 임진강 방어선을 형성하기까지 김명훈과 신각이 외적의 한강 도하를 막으면서 최대한의 시간을 지체하기를 바랐지만 1천여 명에 불과한 군사만으로 여러 갈래로 나누어 쳐들어오는 수만의 외적을 감당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고 외적의 공세에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는 도리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김명훈은 임진강 쪽으로, 신각은 경기도 양주 방향으로 퇴각해 서로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 그렇게 도원수와 떨어진 부원수 신각은 적전 도주의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되었고 선정관을 보내 차명에 처할 것을 청하자 선조가 이를 허락하여 신각은 목이 베이게 됩니다. 그러나 신각은 양주에서 흩어진 군사를 모아 양주 해유령에서 외적을 크게 무찔러 승전을 거둔 후였는데요. 뒤늦게 그 사실을 접한 선조가 이어 차명을 중지할 것을 알리는 전령을 급히 보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다음이었습니다. 임금이 도성을 버리고 피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치인 수십 명이 달려와 통곡하자 이미 다음날 새벽에 떠날 시간을 정하고 있던 선조가 말합니다. 마땅히 경들과 함께 죽음을 각오할 것이고 상황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날 밤에 궁중을 호위하던 무사들도 모두 흩어져 도망하고 대궐의 문은 잠그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상도를 구원하기 위한 출전의 일을 알리는 두 번째 장계를 띄운 이순신은 다음날 1592년 5월 1일 전라 자두의 수군을 모두 본용 앞바다로 모이게 출전을 위한
전열을 갖추게 됩니다. 수군을 모두 본영 앞바다에 모이게 했다. 오늘은 흐렸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고 남풍이 크게 불었다. 진해류에 자리하고 방답첨사, 흥양현감, 녹도만호 등을 불러들이니 의기충천한 그 모습들이 참으로 어려운 무장이었다. 진해루는 전라 자수영에 있던 누각인데요. 정유재란 때 불에 타 그 모습이 사라집니다. 중의장으로 삼은 방다첨사 이순신, 전부장으로 삼은 흥양영감 배흥림, 후부장으로 삼은 녹도만호 정운등을 불러 자리를 함께하여 전의를 다지고자 한 것인데요. 전라 자수군만의 외로운 형세였지만 출전함에 전혀 망설임 없는 의기에 찬 휘하 장수들의 굳건한 태도에 이순신은 마음 든든함을 느낀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앞으로 이순신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고단한 날들을 버텨가며 조선의 운명을 되살리기 위한 전투에 임해 지대한 공들을 세우면서 진정한 영웅의 길을 헤쳐나가게 되는데요. 이순신에게 있어 이들은 암흑의 전란 시대를 함께한 전우이자 험난한 인생을 같이 살아간 동반자였습니다. 새날이 다시 밝아오고 해가 하늘의 가운데를 지나갈 때 마침내 이순신은 땅을 밟고 있던 발을 옮겨 배에 올라 출전할 채비를 마무리하고 전라 우수사 이역기에 도착을 기다립니다. 삼도 순변사와 전라 우수사의 공문이 왔다. 송한연이 남해안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남해연령, 미조왕첨사, 상조포, 곡포, 평산포 등지의 관리들이 외적의 소문만 듣고도 이미 도망에 흩어졌기 때문에 무기 등의 물자도 모두 사라졌다고 하니 놀랍고 놀라울 뿐이다. 한낮이 되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진을 형성한 다음 여러 장수와 뜻을 맞추니 모두 흔쾌한 표정으로 적이 소굴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지만 나간 군수만은 주저하는 낯빛을 띄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그러나 군율이 존재하거늘 비록 자리를 물러나 피하려고 한들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저녁이 되어 방답진에서 첨입선 세척이 들어와 앞바다에 정박했다. 오늘 밤 군호는 용호라 하고 복병이 사용할 것은 산수라고 했다. 삼도순변사 신립이 4일 전 충주에서 패배하기 전에 보낸 공문이었을 것인데요. 이날 전라 우수사 이역기로부터 공문이 도착한 것으로 보 이때까지도 약속한 기한 내에 합류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공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송한여는 이순신이 남해현에 급파했던 전령이었는데 돌아와 남해현령 기호군 등이 도망했다고 보고했지만 남해현령 기호군은 이순신이 경상도로 출정하여 당포에 이르렀을 때 합류하여 외적과의 첫 번째 해전이 옥포해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간 군수 신호 또한 이날의 소극적인 태도와는 달리 옥포해전 등에서의 공으로 벼슬의 품계를 높이게 되는데 출전을 앞둔 이순신은 기강을 더욱 엄중하게 살피고 있던 것입니다. 첨입선은 지리적 경계를 이룬 수역에서 활동하는 배인데 적이 침입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복병을 세워 결코 경계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전달 4월 30일에 전라 우수용 함대가 출발할 것이라고 알려온 우수사 2역기 합류를 기다리면서 다시 하루가 지난 1592년 5월 3일 이순신은 중대 결단을 내립니다. 아침이 지나갈 때까지 계속 가랑비가 내렸다. 새벽에 경상 우수사에 회답 공문이 왔다. 오후에 광양 현감과 흥양 현감을 오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모두 적의 침입에 대해 분노했다. 전라 우수사가 수군을 거느리고 올 것을 약속했으니 방답진의 판옥선이 첨입군을 싣고 오는 것을 보고 전라 우수사가 오는 줄 알고 모두 기뻐했지만 군관을 보내 확인하니 방답진의 판옥선이었다. 실망이 매우 컸다. 얼마 있다가 녹도만호가 보기를 청해왔다. 오게 해 용건을 물으니 전라 우수사는 오지 않고 적의 세력은 점점 서울 가까이에 이르고 있으니 통분함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만약 시기를 놓친다면 후회에도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그 의기에 영단을 내려 중의장을 불러 내일 새벽에 배를 출발시킬 것을 명한 후 장계를 작성해 올려보냈다. 여도숙은 황옥천이 외적의 소문을 듣고 집으로 도망해 있는 것을 잡아 목을 베어 군중에 높이 매달았다.